많은 분들이 한의학 치료 중에서 특히 그래도 침 치료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라고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침 치료가 왜 효과가 있는지 아시나요? 침 치료가 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할 때 일반인 분들이 굳이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도 되겠지만 가지고 계신 인상 중에 하나가 뭔가 신비하다, 뭔가 경험적으로 입증이 된 거다 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시지, 이 치료가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과학적으로 지난 50년간 축적된 침 치료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된다면 침이라는 게 우리 몸에 바늘로 찔러서 무언가 치료 효과를 얻는다는 게 생각보다 단순한 치료가 아니고 뭔가 그냥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넘어서 현대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신경과학이나 면역학이나 여러 가지 인체의 복잡한 작용 원리가 개입이 되어 있고 그를 활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은 책이 이제 An Introduction to Western Medical Acupuncture라고 하는 해외에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굉장히 침 치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저술한 책을 바탕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침 치료 기전의 개요, 전반적으로 침 치료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침의 국소작용, 침을 찔렀을 때 찌른 부위에서 어떠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떤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과학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침의 분절적인 진통 기전, 분절 진통이라고 하면은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말초신경에서 중추신경으로 올라가는 신경계에서 우리 몸의 가운데에서 큰 기둥인 척수에서 우리 몸의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고 위로 올라가거나 올라가서 우리 뇌 쪽으로 올라가거나 또 뇌에서 아래로 신경 신호를 내려보내거나 하는 복잡한 작용 과정 중에서도 특히 척추 안에 있는 척수에서의 여러 가지 신경의 신호 전달, 상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의 중추 조절 기전. 사실은 침 치료가 우리 몸의 어느 부위를 찌르느냐 보다 우리 몸의 머리에서 어떤 변화를 유발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지난 40, 50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 치료가 어떻게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침의 중추 조절 기전도 이 강의에서 간단히 살펴볼 것이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흔히 근막 발통점이라고 하는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그러한 통증과 관련한 치료 개념이 실제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이 개념이 어떻게 나와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 5가지 챕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침 치료는 어떻게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침은 어떻게 효과를 내나요? 우리 침이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라고 할 때 전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현대적으로 접근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예전 과학이 없던 시기에 여러 가지 한 1000년,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어떤 실험이나 실제 관찰보다는 머릿속에서 추상적인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간 소위 전통 이론들, 여기에는 음양론도 있을 것이고 오행론도 있을 것이고 경혈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경락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기라거나 하는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유사과학, 좀 좋게 말하자면은 자연 철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침을 놨을 때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가장 친숙한 설명 방식이 그런 것들일 텐데요. 이 강의에서는 그런 얘기들은 가급적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개념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침 치료가 효과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죠. 과학적으로 지난 50년간 인체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늘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한의학적 치료 중에 하나인 침 치료가 어떠한 효과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지도 굉장히 분자적인 수준에서, 신경학적인 수준에서 여러 가지 생리병리적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한 그러한 연구 결과들만으로도 우리는 침 치료가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는 게 이 강의의 목표죠. 자, 침이 어떻게 효과를 내는가에 대해서 전통적인 이론 체계를 벗어난 현대적인 연구는 주로 60년대, 7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70년대라고 한 거는 60년대에도 50년대에도 전통적인 침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씩 진행이 되어 왔어요. 전통적인 침보다는 현대적으로 현대의학, 현대과학적인 관점에서 침을 연구를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연구들이 주로 중국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좀 과학적인 엄밀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연구들이 다른 세계 과학계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침 치료의 효과가 뚜렷하게 연구가 되기 시작한 것은 일반적으로는 70년대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60년대에 그러한 연구들이 바탕이 돼서 중국 내에서 나름의 연구 결과들과 연구 역량이 축적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70년대에 이르러서는 중국 내 자생적인 어떤 침의 과학적인 이론들을 규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통증 조절과 관련해서 기존에 제시되었던 관문 조절설, 이 이론도 70년대에 나온 이론입니다. 최초의 과학적인 통증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죠. 이 이론을 개발한 것은 캐나다의 의사들인 멜작과 월인데, 이 분들이 침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문 조절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발한 관문 조절설의 이론을 따라서 마치 흔히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 간호사분들이 주사 맞기 전에 손을 가볍게 주사 맞을 부위를 때리시죠. 그러면은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통증이 그냥 찔렀을 때에 비해서 좀 통증이 감소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먼저 전달된 우리 몸에서의 감각이 척수에서 전달이 돼서 그 상태에서 날카로운 찌르는 것과 같은 통증이 우리 신호를 척수로 신호가 전달이 될 때 그 신호가 차단이 돼서 척수 수준에서 우리 머리에서는 그 통증을 잘 못 느끼게 된다는 이론 체계입니다. 하지만 침 치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침 치료는 효과는 관문 조절설이 아니라 엔돌핀과 같이 뇌에서의 뇌인성 진통 물질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게 70년대 들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은 예전에 공부를 하시고 요즘에 침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침이면은 그냥 뭐 주사 놓는 거랑 똑같아. 주사로 바늘로 찌르면은 아픈 게 이제 사라지는 것과 비슷한 논리야. 주사 놓기 전에 이렇게 탁탁탁탁 치는 것과 같은 그것과 같은 효과야 라고 잘못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미 70년대에 침을 놓는 거는 우리 척수, 그리고 우리 말초신경, 그리고 우리의 뇌를 조절하는 치료구나 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 있던 겁니다. 이 멜작하고 월이란 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인데 뒤에서도 또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침과 뇌인성 진통 물질, 아까 말씀드린 뭐 베타 엔돌핀이라거나 엔케팔린이라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신경계에서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머리에서 분비가 돼서 통각과 관련해서 아니면 뭐 고통이나 괴로움과 관련하는 혹은 뭐 중독하고도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내인성 진통 물질들, 그러니까 엔도제너스, 오피오이드, 펩타이드, 엔돌핀과 침 치료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60년대, 70년대 연구를 종합을 해서 80년대에는 이 한이라고 하는 분, 뒤에서 나오겠지만 한재생이라고 하는 현재도 북경대학교의 신경과학의 교수로 계시는 분이 종합적으로 침이라는 거는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내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한 논문이 82년에 발표가 돼서 많이 또 인용이 됐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침이라는 게 그냥 어떤 뭐 우리 고대인들이 전통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냥 효과가 있구나 라고 만들어서 그냥 경험적으로만 사용한 치료들이 아니라 그 경험적인 효과 아래 정말 근본적인 과학적인 작용 기전들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현대적인 한의학과 어떤 뭐 음양이나 오행과 같은 전통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대 과학을 바탕으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해석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를 제안을 하고 현재 있는 치료들을 운용을 하는 기초와 임상 분야의 새로운 한의학의 사조를 현대 한의학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뒤에서 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적어도 침 치료가 어떤 뭐 기운을 조절하는 어떤 굉장히 뭐 주술이나 아니면 이런 좀 신비스러운 미스테리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치료구나 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침 치료가 정말 과학적인 치료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정말 임상 시험을 통해서 뚜렷하게 그 효과를 알아보자 라고 하는 단계로 더 발전하게 나가게 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작과 이제 머리라는 분의 사진이 왼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아래를 보시면은 엘스비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출판사의 통증 관련 교과서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뭐 논문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냥 뭐 최신 직연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정말 통증 관련 의사들이 항상 무조건 일단은 한번 살펴보는 정말 표준적인 교과서를 집필한 분이 요 멜작하고 이제 머리라는 분이시고 이분들의 이름을 따서 1판, 2판 이렇게 지속해서 발전해온 교과서가 이 텍스트북 오브 페인입니다. 요 책을 저술하신 분들의 이름을 길어서 이제 요 이름들이 붙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통증 분야에서는 통증 분야의 이제 그룹 이런 분들이 되시겠죠. 이분들이 침에 대해서도 이미 이분들이 관문 조절설이라고 하는 이론 체계를 만든 게 1970년대인데요. 이분들이 관문 조절설을 만들면서 당연히 통증이라고 하는 인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이고 통증을 치료하는 치료 중에 하나인 침 치료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이 있으셨겠죠.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요 파트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침 치료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을 좀 간단히 사건들을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1950년대에는 트라벨이라고 하는 이제 의사분이 경험적으로 이 통증을 치료하는데 우리 몸의 어떤 특정 부위를 자극을 하면 치료 효과가 있더라 라는 것들을 알아내게 돼서 그 나름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근막통통 증후군이라는 개념들이나 거기에 맞춰가지고 특정 부위를 자극을 하게 되면은 통증이 해소가 되더라.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부위가 아니라 통증이 있는 부위와 떨어져서 항상 나타나는 어떤 통증의 패턴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그 부위나 그 부위가 좀 떨어져 있는 부위에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 주사를 찌른다거나 하는 자극을 주게 되면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더라 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지만 이 50년대 당시에는 크게 이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뭐 여기서 잠깐 여담인데 선사시대 사람들도 한 선사시대까지는 아니고 한 3000년, 4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어떤 기록들이 막 빙하 속에 얼려져 있다가 빙하 같은 건 녹으면서 아니면은 뭐 고고학자들이 탐사를 하면서 새롭게 그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 있었나,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나,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던 사람인가, 뭐 이런 걸 조사를 하고는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럽에 있는 어떤 분은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유럽에서 발견된 그러한 유해인데 마치 옛날에 그 몇천 년 전에 침 치료를 받은 것 같은 흔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침을 찔렀던 그런 부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동양에서 나왔던 경혈이나 경락과 같은 그런 체계들과 굉장히 좀 유사하더라 라고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침을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 세계적으로 산발적으로 그러한 치료 체계가 나타났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트라벨이라는 분도 약간 그런 식으로 통증과 관련해서 우리 몸의 다른 부위를 찔러보자, 통증이 있는 부위를 찔러보자 라고 개발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면서 그 참조하는 과정 중에서 침 치료를 참고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연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연구는 서구권에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965년에 멜적하고 머리란 분이 관문 조절설이라고 하는 아까 설명드린 우리 척수에서 통증을 전달하는 경로를 조절을 해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이론을, 통증의 과학적인 최초의 이론을 개발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통증이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통증이라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선구자적인 업적을 만들게 된 거죠. 자, 그 이후로도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침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972년에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 중국을 방문을 하게 되고 중국과 단절된 국교를 다시 트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이때 대통령만 간 게 아니라 그 밑에 수행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자들도 이렇게 같이 따라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때 뉴욕타임즈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언론이 있죠. 거기에 취재 기자로 갔던 분이 중국에서는 침술로 마취를 하더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보도를 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거나 하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에 그 말이 되냐, 그거 좀 이상하다, 아니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여러 가지 논평들도 같이 올라오곤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침 치료를 통한 마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정 수면 마취랑은 전혀 다르고, 환자를 깨워서 어떤 내장과 관련한 심장 수술이나 개용 심장 수술 같은 그러한 수술 등의 일부로 사용되기만 했어요. 그것도 침 치료만 사용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취 기법들이 동시에 동원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마취법이라는 겁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도 간혹 마취제에 과민 반응을 보여서 수술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번 이런 침으로 마취를 해서 통증을 조절을 했더니 이 사람이 잘 수용을 해서 수술을 잘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례 보고 같은 것들은 간혹 좀 올라오고는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사장된 수술이긴 한데 다른 방식으로는 살아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이제 편도가 커져가지고 이제 편도선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곤 하는데, 이 아이들한테 수술 받기 전에 그리고 수술 받는 중에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애들이 조금 더 빨리 회복을 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회복을 촉진하는 수술 중에 혹은 수술 후에 마취, 통증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침 치료가 아직도 의학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한 목적으로는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중국이나 이쪽에서 프로카인이라고 하는 이 국소 마취제를 사용을 했을 때 침 치료에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사라지더라 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침 치료라는 게 프로카인과 유사한 작용 경로를 통해서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통증을 치료한다 라는 것들이 명확히 밝혀지게 된 겁니다. 침이라는 것은 어떤 국소 마취와 깊은 관련이 있는 기전을 통해서 통증을 치료하더라 라는 것을 70년대에 밝혀지게 된 것이죠. 자, 1975년에는 또 침 치료가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됩니다. 내인성 진통 물질이라고 하는 침을 우리 여러 가지 인체 부위에 찌르게 되면은 신경 신호가 말초를 타고 척수를 타고 올라가서 뇌로 올라가게 되는데, 뇌에서 여러 가지 내인성 진통 물질, 베타 엔돌핀 이런 물질들이 분비가 되더라 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침이라는 거는 단순히 통증이 있는 부위에 찔러서 통증을 잊게 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우리 척수, 우리의 더 척수를 넘어선 뇌를 조절하는 치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러한 연구들이 1970년대 여러 신경과학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70년대에 또 보시면은 여기 한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북경대의 유명한 신경과학자인 한재생이라는 분이세요. 이 분은 북경 중의대 같은 이제 중의학 베이스의 그러한 연구자들이 아니라 음양이나 오행에 좀 친숙한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신경과학자입니다. 그냥 난 과학자인데 그냥 동양에서 이렇게 바늘 찔러서 사람을 치료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얘가 되게 엄청나게 과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많은 연구 성과물들을 냈습니다. 이분들이 신경 전달 물질, 침을 놓게 되면은 뇌에서 여러 가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아니면은 베타 엔돌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신경 뇌에서의 신경의 활성이나 아니면은 기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통각을 느끼는 것들이나 하는 여러 가지 신경 활성과 아니면 신경 기능과 뇌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조절을 하더라 라는 것들을 알게 돼서 이런 논문들이 나오게 됐고, 그걸 종합해서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된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이분들은 과거의 연구들을 또 종합을 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새로운 발견들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1977년에는 굉장히 이제 급진적인 주장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렇게 60년대, 70년대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연구를 가만히 보던 이제 이 만이란 분이 딱 깨달은 게 있죠. 이 정도로 침 치료를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굳이 경혈이나 경락 같은 거를 들고 오지 않아도 그냥 침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찌르게 되면은 국소 부위에서 아니면 척수에서 뇌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는 치료인 거야 라고 하면 되잖아. 왜 굳이 입증되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규명하기도 어려운 기나 경락이나 경혈을 가지고 침을 설명하려고 그래. 그건 이제 의미가 없어 라고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분이 정말 탁견이구나. 사실 침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물론 침을 아무데나 찌르면 안 되고, 그냥 상당수의 경혈들은 실제 신경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부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위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효과들이 어떤 경락이라는 별개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체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침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침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우리 몸에서 척수에서 여러 가지 체표면이나 근육이나 아니면 뼈와 관련한 기능들을 조절을 하는 신경의 지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작용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게 돼서 침이라는 거는 신경계를 조절하는 치료법이다 라고 알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서 적절하게 임상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라는 것들까지도 잘 알려지게 돼서 현재 많은 한의사분들이 그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지만 이제는 사실 급진적이 아니라 표준적인 주장이 된 거죠. 자, 또 이제 멜작이란 분은 이제 침 치료와 관련해서 경혈이라는 부위, 인체의 어떤 특정 부위와 이 트라베리안 분이 처음에 밝혀냈던 실제로 이분이 최초로 밝혀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근막 발통점, 이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부위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냥 그림 그려보면은 경락을 쭉쭉쭉쭉 점 찍어보고 트리거 포인트를 또 점을 찍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겹치더라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 연구를 하필이면은 통증의 아버지인 이 멜작이라는 분이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재밌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977년에는 또 아까 프로카인이라는 마취제가 있었는데 날록선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통해서도 이 침 치료에 진통 효과가 없어지더라 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구나. 침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이제 엔돌핀이나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이제 뇌인성 진통 물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경로에 대해서 어떤 차단 작용을 하는 날록선이라는 약물을 쓰게 되면은 침의 효과가 사라진다. 이 말인즉슨 침의 효과는 뇌인성 진통 물질과 엄청나게 깊은 관련성이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 발표되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이걸 종합하는 분들이 이제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80년대 클레멘트 존스의 논문이나 아니면은 이제 한재생이라는 분의 논문이 나오게 되면서 침 치료라는 게 이 뇌에서의 어떤 작용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치료법이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엔돌핀이나 엔케팔린 같은 여러 가지 신경 뇌인성 진통 물질이나 여러 가지 도파민이라거나 하는 신경 전달 물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들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침 치료라는 게 어떤 기를 조절하는 그런 이제 바늘을 아프리카의 부두 주술 이런 거랑은 다르게 실제 어떤 사이언티픽한 베이스가 있구나, 과학적인 베이스가 있구나 라는 것들이 이러한 6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에 이르는 30년 정도의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확실히 알려지게 된 거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연구들이 진행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초에서의 효과, 그 다음에 척수에서의 효과, 뇌에서의 효과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대부분 침치료 효과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미주신경과 같은 자율신경계의 조절, 그리고 장내미생물의 조절, 특히 뜸과 관련해서 그런 효과들이 알려지고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점점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은 그 과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어떤 우리 생활이나 아니면 의료 목적에서 사용되는 치료들이 사실은 이러한 효과들도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밝혀지게 되는데, 그 말인즉슨 한의학이라는 게 과학의 발전과 괴를 같이 해서 발전해 나가는 의료 과학의 한 분야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